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2페이지 가시고 기타 소멸 사유 13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1번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죠. 가짜, 외관상 봤을 때만 채권자처럼 보이는 자에게 변제했을 경우에도 민법 제470조 꼭 기억하시고 선의무과실까지 인정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변제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1번 지문 당연히 옳은 지문. 2번 지문은 별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채무에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의 경우에는 동의한 관계가 맞으니까 2번 지문 옳은 지문. 비교할게 여러분들 변제하고 듣다 보면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채권 증서의 반환, 채권 증서의 반환은 동의한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변제를 먼저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채권 증서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 관계 있다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아니다. 미리 정리하시고 또 채권 강론 파트에 가면 똑같은 질문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3번 질문입니다. 경계 계약은 그렇죠? 원래 있었던 구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만드는 계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원래 있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행위의 실질을 가지니까 3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조금 생각이 필요한 지문입니다. 4번 또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자, 조합의 탈퇴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조합에 대한 횡령금, 여기 있는 횡령금의 별표 치시고 횡령 딱 보니까 횡령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죠.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쟁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횡령금 반환 채무하고 무슨 반환 채권 사이에서 상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 조합의 탈퇴 조합원 갑 같은 경우는 고의의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 그렇죠. 가해자. 그러면 고의의 불법 행위했던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가 없죠. 따라서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세모칠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공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우리 해설지 잠깐 보시면 제일 끝에 489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공탁물의 해수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이제 채무자고 그 다음에 공탁소가 있고 법원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다라고 했을 때에 일단 갑이 공탁을 했다가 1번 공탁 맡겼다가 다시 내가 공탁한 거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해수거든요. 2번 공탁금, 공탁물, 해수 청구권. 이거는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문 한번 1항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한두 번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채권자 을이 공탁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로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수를 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아예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까지. 그리고 갑이 공탁해가지고 원래 을이 갖고 있었던 담보 물건 중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까지 공부를 해버리면 이제 물권법까지도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되게 오바스럽고요. 공탁에 의해서 저질 이 두 가지가 이미 소멸되고 난 다음에도 갑이 해수를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등기부상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은 질저당권이 공탁에 의해서 소멸했을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에 의해서 이거 둘 중에 한 개가 소멸됐으면 더 이상 갑이 해수를 할 수 없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에 의해서 소멸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해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시겠습니다. 채권 소멸 사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지문 가시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됐다. 일단 요까지만 먼저 보시면요. 1번 지문입니다. 갑이 채권자인데 위에 있죠. 아버님이시고요. 아버님 부이시고 밑에 을이 이제 채무자인데 을이 갑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랬을 때 을 한 몸뚱아리에 한 몸에 채권도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 한 몸에 채권자의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을이 이제 식장에서 울면서 오른손에 돈을 딱 들고 왼손한테 내가 1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돈을 주고 있으면 병원에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상속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채권과 채무가 기속됐을 때는 요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을 존속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동, 이게 혼동이에요. 혼동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있는 갑을에 대한 요 채권 있죠. 요 채권이 또 이제 물권법 내용인데 병은행이 저 채권에 대해서 질권이라고 하는 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도 만약에 혼동에 의해서 소멸시켜 버리면 병도 함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병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혼동이 됐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 채무가 소멸되지만 원래 혼동에 의해서 소멸될 채권이 저기 있는 제3자 권리의 목적, 제3자 병의 질권 같은 권리의 목적이었을 때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을 시켜버리면 제3자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채무자 이꼴 고의의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를 말하죠. 같은 경우는 상계로서 채권자, 즉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다. 3번 지문도 중요했고 계속 반복됐었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는 딴 건 다 까먹어도 김동진이 무슨 갑하고 을 이웃지간을 막 얘기하면서 일반인의 법 감정, 즉 민법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특칙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지만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는 민법 제495조라고 하는 특칙이 있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요 동조, 즉 민법 제495조는 지난 시간 때 강조했지만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도가한 경우에도 똑같이 유추가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지울게요. 민법 제470조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변제한 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5번 또 보시면요. 채권자 갑은 당연히 채무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없는데 그 갑의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 방금 봤던 1번과 똑같은 법리예요. 자, 갑이 을한테 가령 X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채권에 여러분들 또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뭔가 질권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갑이 을한테 채권의 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면제해 줘 버리면 요 채권 자체가 면제 효력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면요. 병도 여러분들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 병이 있었을 때는 갑은 병한테는 이미 내가 면제했으니까 난 몰라 라고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출제 예상 지문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요물 계약이 있는데 일단 계약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 낙성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럼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곧바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 매매 계약 등은 전부 다 낙성 계약이거든요. 네가 내 아이패드를 80에 살래? 내가 살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급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 계약은 요물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표시의 합치뿐만 아니라 급여, 현실적인 급여.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거면 등기까지 필요하고요. 동산인 경우는 인도까지 꼭 했을 때 성립하는 계약이 있거든요. 근데 요물 계약이 더 적으니까 요물 계약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지금 보게 될 지문이었던 대물 변제. 두 번째 공부하실 때 계약금 계약. 사실 뭐 이 두 개까지만 정확하게 해도 되고, 세 번째가 저기 채권 강론 파트에 가면요. 소비 임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맡기고 저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 계약.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형상 광고 계약 같은 경우는 약간 학서 드립이 있고 그 자체가 별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욕심낼 필요 없이 요 세 가지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계약은 요물 계약이므로 맞죠? 대물 변제의 효력까지 다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령 갑이 을한테 원래 갚아야 할 게 1억인데 야 1억 말고 이 X 토지로 대신 물건 줄 테니까 변제한 걸로 하지 않을래? 알겠다라고 해가지고 성립해가지고 효력까지 인정이 되려면 그 다른 급여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기로 했던 다른 급여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가 필요하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또 나름 중요한 겁니다. 경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준소비로 볼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갑하고 이제 을 사이에서 원래 갑이 을한테 1억만큼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뒤에 그 이후에 이렇게 해요. 첫 번째 경우가 야 대여금 채권 말고 내가 니한테 X 건물에 대해서 내가 니한테 채권 가진 걸로 하자라고 했을 경우는 원래 있었던 건 1억이죠. 근데 채권 자체에 대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구채권 채무하고 신채권 채무 사이에서 동일성이 없었을 때에는 경계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데 반면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야, 1억 원짜리를 대여금 채권인데 우리 그냥 보증금으로 바꾸자. 보증금 채권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경우는 똑같이 1억이고 1억이기 때문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동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일성이 있었을 때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신채무 사이에서 동일성이 없었을 때는 경계계약에 해당하고요. 동일성이 인정됐을 때에는 준소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랬을 때 둘 중에 어떤 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채권자 갑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경계계약으로 가는 경우는요. 원래 채권 채무에 보증인이 있었을 때 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돼 버립니다. 즉 경계계약으로 갔을 때는요. 보증인이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준소비로 보는 경우는 구채무, 신세무 사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기 있었던 원래 채권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섰던 보증인이 계속 존속하면서 보증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 갑이라면 보증인이 없어지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거거든요. 근데 채권자 갑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계약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뭔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인이 계속 남아있는 밑에 걸로 일단 추정한다라고 본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건지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할 건데 합의가 명백하지 않고 애매모호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즉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준소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옳은 지문.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경계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건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거다까지만 정리를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3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경계계약에 조건이 붙어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계의 경우는 보세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러면 경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죠. 그럼 경계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면 구채무는 소멸되고 신채무가 발생해요. 신채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건 성취가 안 됐을 때는 경계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채무의 소멸이 안 될 거고 신채무도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구채무의 소멸 등의 운명 그 자체는 맞죠. 조건 성취 여부에 걸려 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채무자이고요. 갑이 원래 갚아야 할 돈이 총 1억 원만큼 갚아야 하고요. 을 같은 경우가 채권자입니다. 이때 갑이 을한테 가서 1억 말고 3천만 원만 딱 줬을 때는요. 을 같은 경우는 너 왜 이래 하면서 채무 내용에 쫓은 적법한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을은 난 못 받는다라고 수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 같은 경우가 공탁소에 가가지고 공탁을 하는데 1억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3천만 원 일부만 공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3천만 원만큼은 공탁했으니까 돈 갚은 거니까 3천만 원만큼은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냐. 3천까지는 변제에 의해서 3천만 원까지는 소멸되는 거 아니냐. 저 소멸된다라고 해버리면 일부 공탁, 일부 변제에 대해서 채권자 을에게 변제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갑이 공탁소에 가서 일부 공탁을 했을 경우 상대방 채권자의 승낙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탁한 부분, 즉 3천만 원의 경우도 돈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 소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 갑 같은 경우가 일부 3천만 공탁했을 경우는요. 한 푼도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는 거지 3천 공탁했으니까 3천 갚은 거니까 남는 게 7천이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요 3천의 경우에도 변제에 의한 소멸이 인정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을이 동의했다. 그래 한번 봐줄게. 라고 하면서 을이 수락을 했을 경우라면 또 그때는 뭐 채권자 을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3천만 원만큼은 변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던 4번 지문의 경우는요. 원칙적인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195페이지 가신 다음에 채권의 효력, 채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행보조자, 민법 제391조.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뒤에 보시니까 민법 제756조,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갑이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입니다. 그 원래 이제 갑이 을한테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갑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채무 이행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가 이행보조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행보조자까지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파악하시고 다시 1번에 보시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보조자 병이 아니라 원래 채무자 갑이 진다. 1번 지문 옳은 지문인데 대단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사안의 경우에
여기 있는 병에게 고의나 또는 가실이 있으면 가실이 인정이 되면 민법 제391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채무자 갑에게도 그냥 고의 등이 있는 걸로 봐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을의 집을 태워 먹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을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죠. 계약이 존재하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민법 제390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체불 책임. 근데 중요한 게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병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민법 제390 계약상 채무 책임은 아예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요건 구비했을 때 민법 제750에 근거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께서 제가 이 부분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만 보지 말고 어떤 책임에 근거해서 물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구분하자. 해서 을은 갑에게는 390이고 을은 병에게는 이게 아니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경우처럼 갑과 병이 의도하지 않게 을한테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갑과 병 같은 경우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인다까지 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번에 보시면요. 민법 제390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네. 그 경우는 병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채무자 갑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민법 제756조에 보시면요. 피용자 병이 상대방 을에게 직무 관련된 행위에 근거해 가지고 손해를 야기했을 때에 갑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직무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민법 제35조, 즉 법인의 경우와 똑같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외형 이론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외형 이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용자의 의사나 피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피해자의 입장에서 외형상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문에 보시면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고 피해자, 상대방 피해자의 입장에서 외형상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 혹은 사용자 의사에 기초해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므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이행 보조자 병이 채권자 을에게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 중요한 거 이행 보조자 병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책임은 지죠. 안 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반면에 750조의 책임은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 할게요. 책임을 진다. 반면에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민법 제390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냐 안 지냐를 물었을 때에는 그때는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가 옳은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둘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묻는지를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민법 제391조는요. 병에게 고의 가실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전용 그냥 채무자 갑에게도 고의나 가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4번 지문 제가 항상 정리할 때 선임감독상 주의 의무 다했음에 대해서 주장 증명한 경우에 면책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번 민법 제35조의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의 경우는 법인의 오른팔이거든요. 그럼 오른팔이 가령 쉽게 A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A가 법인한테 배상 책임 물으니까 A가 내가 내 오른팔에 대해서
뭐 감독 의무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민법 제35조의 경우는요, 면책 가능성이 부정된다. 즉 법인 같은 경우가 대표 기관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 증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법 제391조도 병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채무자 감 너에게도 고의가 있는 거야, 가실이 있는 거야 라고 봐버리는 거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 의무 다했음을 주장 증명해도 면책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3번이죠. 민법 제756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 갑이 피용자 병의 선임 감독 뽑고 일시킬 때 할 거 다했음을 스스로 주장 증명에 성공했을 때는 책임을 면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756조의 경우에는 면책 가능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4번 지문에 보시면요. 이행 보조자 병에게 고의 가실이 있는 때도 채무자 갑이 선임 감독상 의무 다했음에 대해서 주장 증명했을 때 책임 면한다 아니죠. 391조 같은 경우도 면책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실은 이게 명백한 판례가 있는 게 아니고 통설에 불과한데 우리 시험은 종종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자, 채무자 갑이나 갑측에 있는 병의 경가실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경가실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특약, 책임을 면한다 라고 하는 면책특약이 있었을 때 면책특약의 효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경가실에 불과했을 때 책임을 면한다 라고 하는 특약은 통설이 유효하게 봐줍니다. 반면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채불 책임까지도 책임을 면한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채무 불이행을 남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설 같은 경우가 이 정도도 봐주는 건 좀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채불까지도 책임을 면한다라고 하는 특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는 게 통설이고 상법 말고 민법의 경우는 이거 정확한 사실 판례는 없고요. 통설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5번 지문에 보시면 경가실에 불과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책특약은 경가실이죠.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만약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가실로 바뀌었을 때는 무효기 때문에 옳은 지문 되는 것이니까요. 경가실, 중가실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5번 잠깐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390에 근거한 채불 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가실이 필요하다. 다만 경가실의 경우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한번 끊고 따라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근데 그 뒤에 보시니까 중과실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특약은 무효다까지 해서 경과실은 유효, 중과실은 무효까지는 꼭 기억해서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196페이지 가신 다음에 2번 지문 가시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지문의 경우도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자. 다시 한 번 더 민법 제391조에 있는 이행 보조자의 문제하고 보조자 말고 민법 제756조에 있는 피용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먼저 391조의 경우는요. 채무자 갑의 의사 간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반드시 지휘 감독하는 관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민법 제756조로 가가지고 사용자 갑, 피용자 병이라고 하는 관계가 인정되려면요. 지휘 감독 받는 관계가 필요해요. 규범적으로. 감독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럼 다시 1번 지문에 보시면요. 피용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민법 제391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갑의 의사 관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지휘, 지시, 감독받는 관계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께서 지문을 구성한 이유가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섞어서 이제 혼란을 야기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하고 방금 봤던 요거만큼은 꼭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2번 보시면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서 채무자 갑하고 병이 갑은 체불 책임을 병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책임을 지는 경우 즉 의도하지 않게 같이 을한테 책임을 지는 경우는요. 일반 연대 채무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인다. 그러면 절대요, 즉 한 명한테 발생된 효력이 다른 병이나 갑한테, 갑이면 병한테, 병이면 갑한테 효력이 미치는 절대요는 채권자 을에게 만족 주는 사유의 경우만 절대요가 있기 때문에 또 물론 뒤에서 문제 자꾸 나오지만 한번 미리 외워갈게요. 변제, 대물 변제, 그리고 공탁, 그리고 상계 까지만 절대요가 있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만족 주는 사유가 아니었을 경우는요. 상대요에 불과하다 해서 이경상 명동소라고 하는 거는 연대 채무에 대한 거니까 두 개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부진정 연대 채권 채무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만족 주는 사유만 절대요가 있다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91조에 대해서 묻고 있고 면책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맞죠? 선임감독상 의무 다했다 하여도 채무자 갑 같은 경우는 병이 낸 사고 사건에 대해서 체불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한 번 더 꼭 복습하실 때 756조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또 나왔죠. 경가실. 삭제할게요. 경가실 면책특약은 경가실이니까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니까 4번 지문 틀린 지문. 그 다음에 5번 지문 또 나름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자, 갑이 이제 여행사고요. 여행사고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손님, 고객이었습니다. 해서 병이 이행보조자 해서 현지 직원이었어요. 저기 동남아 쪽에 하고 이제 병이 현지인 정을 한 명 더 뽑은 거예요. 복이행 보조자. 해서 현지인이시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이 이제 을을 태워서 운전 도중에 정의 가실에 의해서 을이 이제 상해 손해를 입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을이 이제 여행사를 상대해가지고 여행계약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니까 갑이 뭐라고 했냐면 병한테 있었던 고의가실은 민법 제391조에 근거해가지고 나의 고의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정에게 있었던 고의가실, 정한테 고의나 가실이 있었던 부분까지는 나한테 있는 걸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판례가 말씀하시기를 병이 정을 뽑을 때 갑 네가 동의 등을 했을 경우라면 여기 있는 정, 복이행 보조자 정의 고의 가실도 똑같이 민법 제391조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가실은 갑 너의 가실이다. 그럼 결국은 여행계약상 채무자 갑 너에게 가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해 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5번 지문에 보시면요. 이행보조자 병이 제3자 정을 자기 밑에 뽑았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 갑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라라고 동의까지 했을 경우라면 저기 있는 정의 경가실이 있었을 때에는 똑같이 민법 제391조가 똑같이 적용되어 채무자에게도 경가실이 인정이 결국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갑 같은 경우는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체불 책임을 부담한다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교재 197페이지 가시고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세모 안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시 채권이나 해서 채권에 보면 거기 지시된 자에게 줘라. 혹은 무기면 채권 등이 있다 해서 쉽게 여러분들 그 백화점 여러분들 상품권 같은 것 떠올려 보세요. 요때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을 때 채무자한테 체불 책임을 물으려면 일단 상품권을 소지하고 가가지고 제시한 다음에 뭔가 물건 등을 주세요 했는데 안 줬을 때죠. 따라서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물건 등을 제시하고 달라고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행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 그게 아니죠. 이행기가 도래하고 상품권 등을 보여주면서 물건 주세요 했는데 안 줬을 때부터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그냥 세모 쳐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언제 공부했냐면 민법 총칙에서 민총에서 어떠한 계약의 합의가 있었을 때 그게 조건이냐 아니면 불확정 기한부냐 스폰서가 구해지면 돈 갚을게 라고 했을 때에 둘 중에 어떤 건지 명백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조건부로 합의할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건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불확정 기한부로 일단 보겠다. 따라서 스폰서가 구해진 경우는 물론이고 더 이상 스폰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 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해서 2번 보시면요.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정했을 경우에는 맞죠? 시간을 조금 더 준 것에 불과하지 조건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를 구했을 때는 물론이고 스폰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결국 돈을 갚아야 하므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또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시 민총.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제1매수인이고요. 제1까지만 쓸게요. 병이 제2매수인이었다. 이때 여러분들 을이 원래 갑한테 가지고 있었던 X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요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지문이거든요.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다? 아니죠.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도 여전히 X 토지는 갑한테 소유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갑이 을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이행불능 아닙니다. 그 매매 계약하고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 줬을 때 아니죠. 병이 갑한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했다 하여도 아직까지는 갑한테 남아있으니까 불능이 아니죠. 그럼 언제 불능이냐? 갑이 병한테 소이등했을 때.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넘겨줘서 을이 적법 유효하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갑이 을한테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이행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이매의 경우 제1을이 아닌 제2매수인 병하고 매도인 갑 사이에서 매매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죠. 갑하고 병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고 더 나아가 제2매수인 병 명의로 X 토지에 대한 소이등까지 격려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 병 명의로 소이등이 됐을 때 비로소 이행불능이 되는 거다.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불능이 되면 이제 을이 갑한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만큼 배상 청구권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이중매매에서 매매계약 목적물이었던 X 토지를 제2매수인 병한테 팔았던 가격이 통상가를 넘는 경우 그 팔았던 금액이 매도인 갑이 을한테 지는 이행불능에 근거한 배상 책임 금액이다? 아니죠. 처분했던 가격이 아니고 이행불능 당시
그러니까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당시의 시가, 당시의 통상 시까지 갑이 병한테 팔아먹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판례죠. 해서 그 고 최진실 배우님 사건 해서 그 아파트 광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품위 유지 약정을 했는데 그 남편분한테 폭행당한 거를 이제 외부의 언론 등에 공개한 행위의 경우는 판례에 의했을 때 품위 유지를 못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완전 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손배 책임을 인정했던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당한다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가시고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지체 책임의 발생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보시면 맞죠. 지시 채권의 경우에는 그렇죠. 가지고 가가지고 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물건 주세요라고 했을 때부터 책임을 지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따라서 증서 등에 대해서 if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문제 풀었죠. 지체 책임에 빠지지 않는다가 방금 봤던 3번 문제에서 1번 해서 증서에 제시 없었을 때는 책임을 안 지고 제시가 있었으면 책임을 진다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다 문제 풀리니까 딱 그만큼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동의한 관계 여기 딱 밑줄 긋고 다시 제가 물론 또 강의할 때 할 거예요. 채권 강동 강의할 때 동의한 건의 세 가지의 권능 동의한 건은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나 먼저 못 준다 이행 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동의한 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날짜가 지났다 하여도 동의한 건의 존재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걸 줄여서 이행지체 면제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죠. 상대방 을에게 동의한 건이 있는데 갑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을의 동의한 건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갑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침해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상계 금지효가 있다. 그죠? 그리고 한번 끊으시고요. 그러면 상대방 을에게 동의한 건이 있었을 때에는 날짜가 지나도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지므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체 책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상대방 을의 동의한 건을 없애면 돼요. 동의한 건을 소멸,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그렇죠. 갑이 을에게 갑지가 을한테 줄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해서 갑이 상대방 을에게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만약에 제공을 했으면 갑이 을한테 주면서 을아 줘라고 했는데 을이 못 준다라고 버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반대급부에 대해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을의 동의한 건이 소멸되고 이렇게 을의 동의한 건이 소멸되면 그때부터는 지체 책임에 빠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보시면 동의한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 같은 경우 상대방이 채무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반대급부에 대해서 이행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을에게 동의한 건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행기가 도래했다 하여도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그럼 반대 해석이죠.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했으면 그러면 을한테는 동의한 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행기가 도가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확정 기한부 채무다. 예를 들면요. 병이 사망하면 병은 죽을 거니까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고 다만 정확하게 며칠 날 병이 죽을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그렇게 갑이 을한테 을아 병이 사망하면 내가 니한테 1억 줄게 라고 했을 때는 병의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안 때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한 불별 사실, 즉 병의 사망 사실 여부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는 게 아니고 인식했을 때부터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했을 때부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안 때부터 지는 거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인데, 이렇게 3번 지문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리. 불확정 기한부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 민총에 있었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는, 맞죠? 그때는 소멸시효는 원래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 가능했을 때부터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사망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굳이 병 사망에 대해서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말고 지금처럼 이행지체의 기산점,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빠지는 이행지체의 기산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병이 사망하고 병 사망 사실을 안 때부터 책임을 지는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행지체 파트에 있는 조문에서 때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날부터 말한다. 그러면 병이 사망한 사실을 8월 3일 날 알았으면 8월 3일까지만 돈 주면 되거든요. 그럼 안 줬을 때는 4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책임을 진다까지 비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시겠습니다. 채무 이행에 대해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민법제 387조만큼은 꼭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재 199페이지를 보시면 5번 문제의 기읍번 보시면 387조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채무가 2개 있고 2항에 1개 있어요. 총 3개입니다. 먼저 1항부터 봅시다. 채무 이행의 확정기한부 12월 8일이라고 했을 때는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도래 한때부터 거기 있는 때에 밑줄 긋고 쭉 빼서 다음 날. 그러면 8월 3일이면 3일까지 갚으면 돼요. 따라서 다음 날 4일부터 책임을 지는 거다. 한번 끊고, 반면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경우는 안 때부터 지는 거다. 그럼 알고 그 다음 날부터 책임을 진다 해서 안 때, 알고 다음 날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 항에 보시면 처음부터 채무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는 이행 청구 받은 때부터, 그럼 청구 받은 게 8월 3일이면 다음 날 4일부터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해놓고 다시 4번 지문에 보시면 채무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니까 387조 제2항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청구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387조의 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판례가 다음 날로 해석한다 해서 이 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음 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가 아닌 게 있죠. 해서 5번 지문에 보시면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채무 해서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갑이 을한테 오늘 폭행을 했으면 오늘부터 바로 책임을 지는 거지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에요. 해서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성립과 동시에 맞아요. 당연히 지체 책임에 빠지기 때문에 5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그건 다른 일반적인 채권 채무의 경우는 다음 날부터인데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동시에가 맞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도 다음 날부터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다음 날 하면 틀린 지문이다. 다시 일반적인 채권 채무의 경우는 다음 날부터인데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피해자 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갑이 을에게 폭행을 했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지체에 빠지는 거지 다음 날부터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5번 한번 쫙 풀어보시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